단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도는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 주도하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그룹사의 밸류체인의 강력한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2024년에 2차 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2차 전지의 이슈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네네, 거고요. 맞습니다. 주가도 급등 이후에 급락. 여기서 뭐 주가가 물론 올라주기를 기대하지만 오른다고 이전 고점을 사실 연말 안에 가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네네. 결국 이제 2024년에 대한 그림을 맞습니다.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2024년에 결국 이제 숫자가 또 나와주느냐, 네네. 환경 변화, 또 어떤 기업들이 가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2024년 전망하겠습니다. 네. 2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철저한 양극화 장세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 주도하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그룹사의 밸류체인의 강력한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계속 LG화학이 좋다고 말씀드려서 무지하게 욕은 먹고 있지만 LG화학을 한번 본질적으로 보면 LG화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전히 23년과 24년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 기초석유화학 제품, 이게 아무리 뭐 공장을 매각한다고 해도 LG화학 전체 매출 중에 20조가 넘는 매출이거든요. 상당히 큰 포지션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더 줄어들 겁니다. 이제 내년 기준으로 21조면 내후년에 17조, 18조까지 빠질 건데, 그럼 첨단 소재 비중은 어느 정도냐? 첨단 소재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8조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12%인 거죠. 그다음에 LG 엔솔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 60%, 두 개가 합쳐서 72%인데 그러면 이 기초 소재는 계속 줄어들고 뭐 파만농이라든지 생명과학 계속 줄어들면 그 부분은 무조건 이 첨단 소재와 전지가 계속 차지할 건데, 첨단 소재 쪽의 양극재가 LG화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 캐파를 안 늘렸어요. 자금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늘린 거죠. 근데 심지어 양극재 관련된 영업이익률이나 양극재 기술력이나 양극재에 대한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전혀 떨어지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봤더니 27년 기준으로 LG화학 48만 톤, 이것도 사실 48만 톤 얘기가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하고 캐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공격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고요. 공격적으로 수정했다기보다는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캐파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본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캐파가 좀 더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양극재 매출이 내년 기준으로 최소한 20% 이상 성장하는 한 4조 8천억 그림, 그리고 24년도에는 대략 양극재 매출만 한 5조 이상, 25조에 한 6조 5천억 정도 예상하니까 출하량이 LG화학도 숫자를 보면 40%씩 증가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평균 판가는 대략 19% 빠진 거죠. 그래서 판가 빠지는 거를 물량으로 커버를 못했는데 지금 물량 커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LG엔솔 거치지 않고 도요타로 직납 계약이 나온 거죠. 그 도요타 직납 계약 나온 게 아마 24년도 하반기부터 실적 반영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연간 양극재로 그 발생하는 매출은 5조 6조 5천억, 8조 이렇게 가는 그리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됐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기초석유화학 제품 롯데 케미칼, 뭐 금호석유, 하나, 솔루션의 화학 업종들의 평균 PER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고 내년 기준 PER로 치면 12배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그 회사들이 주가에 대한 굉장히 좀 큰 부담으로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 떨어질 때 그냥 덩달아 같이 떨어진 거죠. 그런 회사들 대표적인 게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업황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그걸 떠나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저는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재로 분류를 해야겠다. LG화학은 2차 전지를 하면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재 업체 가운데 LG화학을 주목해 보셨고 이제 내년에 유망 2차 전지 종목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입니까 대표적으로? 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24년도부터 매출이 나오거든요. 네. 24년도부터 이제 리튬 매출이 나오는데 되게 심플해. 포스코홀딩스는 네. 85조 철강 매출에 대략 5조에서 6조 영업이익 나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소한 그 EV EBITDA 기준으로 하면 마진율이 10%는 됩니다. EV EBITDA 마진율. 그러면 85조 매출에 EV EBITDA 10%만 잡아도 8조 5천억이고 거기에 PER 밸류 20배만 줘도 대략 철강 매출만 철강에 대한 밸류만 17에서 25조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오늘 기준으로 봐도 시가총액이 한 35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철강에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기타 자회사들이 있을 겁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포스코의 지금 철강 가치랑 시가총액이 대략 오늘 월요일 종가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39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포스코의 철강의 가치가 25조에서 대략 27조인데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자회사들의 가치만 합쳐도 15조가 넘거든요. 그럼 리튬의 가치는 아예 반영이 전혀 안 됐는데 내년부터 리튬의 가치가 반영되면 리튬의 가치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철강의 마진율은 5% 6%인데 리튬의 마진율은 제가 평균 마진율이 55%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조 매출 잡아도 마진이 1조 나는 구조인데 그럼 1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 할증을 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엘버말 뭐 시티그룹에서 목표가 하향 나오고 엘버말도 밸류에이션 낮춘다고 하는데 그거는 엘버말이 그 호주의 라운드타운이라는 리튬 업체를 인수하려다가 인수가 지연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발행한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리튬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엘버말이 글로벌 탑3 중에 하나인데 엘버말도 내년 2분기부터는 리튬 가격 당연히 정상화돼야지 맞다. 우리도 그거 반영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엘버말 자체가 밝혔기 때문에 엘버말의 밸류에이션 저는 올라갈 거로 보고요. 엘버말이 내년 PER 기준으로 8배에서 9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엘버말은 리튬만 매출이 나는 회사고 포스코는 아주 단단한 철강이라는 완벽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 포스코가 가진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DX 같은 똘똘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엘버말이랑 리튬만 비교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그다음에 LG화학 말씀하셨고 또 2차 전지 업종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혹은 뭐 특징적으로 봐야 될 기업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충방전을 무시하지 말자. 네. 욕은 엄청나게 먹었는데 오히려 23년도가 예를 들어 이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에 주목을 받았다면 저는 24년도는 뭐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24년도는 이 충방전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는 대주전자재료하고 실리콘 음극재 양산할 때 이 부피가 팽창하는 거를 잡아주는 부피 팽창 보완제 역할을 하는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대주전자재료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양극재 업체들 빠질 때 물론 오른 건 없습니다.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는 최근 2달 동안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덜 빠진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고 보면 이제는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도 24년도 그림을 보고 성장할 거라는 거죠. 심지어 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2가지였습니다. 가격 너무 비싸다는 거랑요. 야 그거 비싼 완전 뭐 포르쉐 타이칸 정도면 적용되는 거 아니야. 완전 그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충전 시간 단축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고요. 양극재로 하이니켈 비중을 97% 98%까지 올려서 에너지 밀도에 목이 찼잖아요.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거죠. 에너지 밀도를.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 섞어서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음극재를
넣는 부분의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면 거기다 양극재를 더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캐파로 3,000톤 연간 3,000톤. 네. 그리고 내년에 연간 10,000톤, 내후년에 2만 톤 그림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약점이 되었던 약 실리콘 음극재 포르쉐 타이칸 정도밖에 납품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업황이 부진했는데 아주 따끈따끈하게 요번 주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하이엔드 차종 말고요. SK온이 납품하는 그냥 상용차죠, 일반. 그 SK온에 대주전자재로 공급 계약이 떴습니다. 그래서 SK온이 이제 LG엔솔이라는 강력한 1등 고객사 외에 2등인 SK온이 추가되면서 저는 이 실리콘 음극재 차종 확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많이 쓰는 거는 천연 흑연하고 인조 흑연인데 천연 흑연하고 인조 흑연하고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 차이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지금 롯데그룹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SK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을 통해 당장 공급 늘리는 게 대부분이 25년, 26년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가격도 저는 급속하게 떨어질 거다. 내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저는 실리콘 음극재가 아무래도 24년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자체는 부피 팽창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자 이동성이 낮거든요. 근데 이 나노 신소재라는 게 실리콘 음극재 부피 팽창도 잡아주지만 전자 이동성도 높이거든요. 근데 나노 신소재가 재미난 게 이 CNT 도전재가 양극재랑 음극재 두 군데 쓰일 수 있는데 음극재에는 거의 글로벌로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CNT 도전재 자체는 양극재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투하한 거 자본 대비 빨리 이익률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양극재가 그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지만 투하 자본 이익률이 높아서 굉장히 주목받았거든요. 양극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투하 자본 이익률 높은 게 이 CNT 도전재입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이미 24년, 25년의 그림을 보고 굉장히 급격하게 23년 말 24년도에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캐파도 국내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해외 우려 집단 있잖아요. FEOC. 그거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북미하고 유럽의 해외 캐파 증설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CNT 도전재 매출 비중이 현재는 40%대지만 내년에 63%, 내후년에 71%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고요. CNT 도전재가 늘어나면 CNT 도전재 마진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는 매출과 이익이 80% 이상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만 독주하기 전에는 뭐 이런 소재 업체들이 같이 올랐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와 함께 양극재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쪽으로 너무 좀 쏠림이 있어서 네네. 그렇죠. 나머지 여타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뭐 재평가를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에코프로 얘기는 또 살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코프로는 언급 안 하셨는데 그렇죠?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상장을 했고 그죠? 네네. 에코프로 또 BM이 있고 그죠? 네네. 에코프로 그룹주에 관한 전략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일단 그러면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엄밀하게. 에코프로비엠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좀 주가 올라서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다음으로 현재 비쌉니다. 그러면 내년 우리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비싸지거든요. PR로. 네, 네. PR로 봤을 때 그럽니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높냐? 그건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보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현재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쁘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엄밀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져가는 수주의 100%를 다 가져갑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 SDI 합작법인 에코프로 GM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GM 합작법인은 또 그 수주 가져가는 거에 지분율에 따라 뭐 6대4 또는 7대3으로 나눠 쪼개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수익 구조 측면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27년 기준으로 캐파 71만 톤이면은 여전히 월등 1등입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밝힌 2030년 100만 톤 기준으로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 가시성은
당연히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에코프로 BM 비교해서는 수주 잔고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106조 수주 받은 게 24년, 25년, 26년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에코프로 BM 자체 가격이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회복세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포스코 퓨처엠처럼 강력한 좀 수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계속 지금 기대됐던 게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NMX에 들어가는 캠9 공장이 LG 에너지솔루션 말에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실제 그게 수주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삼성 SDI 물량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좀 확실히 나와야 되고 SK온 같은 경우는 캐나다 퀘벡이랑 지금 1조 2천억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거 첫 스타트 끊을 때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이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LG 엔솔은 연초 대비 그 가동률, LG 엔솔의 가동률이 77.7%에서 72.9%까지 빠진 반면에 SK온 같은 경우는 95.3%에서 94.9%까지 거의 그 연초 대비해서 가동률을 유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빔 SK온 포지션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모가 하단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자회사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원래 에코프로가 지주사 개념으로 똘똘한 자회사를 비상장 개념으로 가졌을 때는 비상장으로 가졌을 때의 가치를 더 밸류를 더 쳐줘서 그 지주사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다 그 소멸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밸류를 더 쳐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 실적 추정치로 봐도 내년에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는 1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에코프로는 5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보다 뭐 그 원자재 밸류 체인이 뭐 월등히 더 뛰어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 조금 말씀드리기 계속 좀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을 바라보면서 2차 전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